시리아에는 바그너 그룹이 세운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미군과 전투에서 전사한 바그너 전투원들을 추모하는 동상이고 부서지지도 않았고 패배하지도 않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가 미화한 이야기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부서졌고 패배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018년 시리아에서 냉전 이후 최초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한 하샴 전투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망가진 경제, 아버지 아사드에서 아들 아사드로 이어지는 독재 정권에 신물난 시리아 국민들은 2011년 3월 시리아 남부의 다라에서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반군들이 결성되어 내전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정부군과 시민군 간의 대결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내전 양상은 크게 3파전으로 변합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집단인 이슬람 국가 IS가 2013년 4월부터 준동하기 시작해서 그 잔악성과 만행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2015년 중순에 정점을 찍고 내기막길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 미국, 러시아, 이란 등의 외부 세력이 개입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주로 쿠르드족으로 구성된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했고 러시아와 이란 등 요즘 말하는 소위 저항의 축 국가들은 아사드 정부군을 지원했습니다. 우선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2013년에 드미트리 우틴이라는 러시아 전직 장교가 러시아 출신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민간 군사 기업인 슬라브 군단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 고용되어 석유시설의 경호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 러시아 현행법상 용병이 금지라서 1년이 지난 2014년 슬라브 군단은 해체되고 고위층은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식 사업으로 재벌이 된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전주 겸 대표를 맡고 드미트리 우틴이 군사적 지휘를 맡는 형태로 새로운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으로 재편됩니다. 이 우틴이란 양반의 어깨와 가슴 문신을 가린 이유는 이 양반이 네오라서 이상한 문신을 박아놔서 가린 겁니다. 우틴은 가장 좋아하던 음악가인 바그너를 자신의 콜사인으로 삼았고 바그너 그룹이란 이름도 이 콜사인에서 따와서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이 더 혼란해지는 요소가 있는데 전주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고진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슬라브 국가의 군인이 네온인데 유대인 전주와 손잡고 민간 군사기업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가 잘 안 되고 혼란스러운 일은 러시아에서 흔한 일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로고는 해골이 들어간 구 로고와 들어가지 않은 신 로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신 로고를 중심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량의 죄수를 동원하고 푸틴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등의 사건으로 주목을 끌어서 요즘은 아주 유명했지만 결성된 지 얼마 안 되던 2017년 무렵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신비로운 러시아 용병단 이미지였습니다. 돈을 위해 여기저기 붙는 전통적 의미의 용병단과는 다르게 바그너는 결성 당시부터 푸틴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2016년에는 크렘블린 공식 만찬에 우트킨이 초대될 정도로 밀착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회색지대 전술에서 러시아가 개입하고자 하는 곳에 러시아 국가가 아니라 민간 용병단이 개입했다는 포장지를 만들어내서 러시아의 개입을 부정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저강도 분쟁에 주로 투입되었습니다. 대표적 예가 돈바스 지역과 시리아였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준동하여 각종 만행을 저지르자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미국은 2014년 9월 22일부터 동맹국들과 함께 내재된 결단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시리아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쿠르드족이 다수인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합니다. 2015년 9월 30일부터 러시아도 바샤르 알 아사드의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공군 등을 포함한 전투병력, 군사자문단, 그리고 바그너 그룹도 이 지원 패키지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지 3년차 되는 2017년 시리아 민주군은 전투를 통해 IS를 밀어내면서 10월 17일에는 IS의 주요 거점인 라카를 점령하고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남아있던 IS 잔당에 대한 소탕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인근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상호 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충돌 방지선이 설정됩니다. 2017년 11월부터 IS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미국은 작전 목표를 변경해서 아사드 정권과의 휴전을 추진합니다. 당시 제네바에서 진행 중이던 휴전회담에서 시리아 정부의 양보를 압박할 목적으로 무기한 미군 주둔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들에 대한 공세에 나서고 북동부에 새롭게 형성 중이던 쿠르드 자치구를 지원합니다.
2017년 12월에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영구 주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2018년 1월 중순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 이슬람 국가 IS를 모두 제거해도 시리아에서의 이란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무리한 주둔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아사드 정부는 이란과 러시아 등의 저항해축 국가들에게서 지원을 받으면서 내전의 전황을 조착 상태로 만들어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한물간 2017년 말부터 시리아에서의 바그너 그룹의 주요 목표는 유전과 가스전의 확보로 바뀝니다. 이때 돌던 이야기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바그너가 확보한 유전과 가스전에서 나오는 기름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시리아 정부가 바그너가 확보한 유전들의 지분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5,000명 이상의 바그너 인력들이 시리아로 들어와 시리아 국방부와 석유회사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2017년 바그너 그룹 산하에 시리아 현지인들을 일부 포함한 아이시스 헌터라는 부대를 꾸려 이 유전과 가스전 점령에 동원합니다. 2018년 2월까지 바그너 그룹과 시리아 정부군과 민병대들은 IS 잔당들을 시리아 전국에서 정리하면서 미국과의 충돌 방지선인 유프라테스강 서안까지 진출합니다. 이때부터 러시아와 시리아는 미국이 동맹을 약속한 대로 지킬 것인가를 시험합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띄워서 미군의 전투기를 방해했고 미국의 동맹군들과 아주 가까운 위치를 폭격하면서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긁어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민주군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유정들과 가스전들을 점령하고 있었고 시리아 정부군은 탈환하기를 원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바그너가 유전 탈환을 도와주면 25%의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미국이 화연 동맹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군사적으로 나설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바그너 그룹은 미군이 직접 주둔하는 곳을 공격해야 미군의 대응이 동맹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지 아니면 쿠르드 동맹군을 버릴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서 선정된 목표는 하샴 인근에 위치한 광활한 천연가스전과 이를 처리하는 코노코 정제소였습니다. 이곳은 쿠르드 민병대에게 중요한 자금줄 중의 하나였고 미군이 직접 주둔하고 있었고 탈환에 성공하면 25%의 지분이 바그너에게 들어올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러시아와 바그너 측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책은 바그너와 함께한 8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프리고진은 IS가 몰락하자 그 잔당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 쪽으로 전향하면서 석유 시설들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넘겼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리아 민주군을 IS라고 부르면서 하샴 전투를 IS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하는데 전쟁도 특수군사작전이라고 부르는 러시아 군 관계자라서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이 책에서 나온 하샴 전투의 바그너 생존자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코노코 정제소 공격은 2018년 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바그너는 공격 시작 전에 러시아 국방부와의 충분한 조율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2월 2일 프리고진은 러시아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와 시리아 남동부 돌파 계획을 논의했고 시리아군과도 협의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7일 작전 개시 2시간 전에 프리고진이 작전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러시아 및 시리아 장교들과의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있는 러시아군 본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바그너 선발대와 이후에 진입할 시리아군의 항공 지원과 방공을 제공할 것으로 사전에 조율되었습니다. 바그너와 함께한 8년 책에는 하샴 전투 준비 과정과 관련해 프리고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ISIL과 미국 고문들보다 지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주요 임무는 미국인들이 공중에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쌍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팔자 형태로 유프라테스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대기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는 적 항공기가 출격할 경우 요격하여 이동 중인 보병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S-300, 판치르, 그리고 당시 바그너 그룹이 보유하지 않았던 다른 방공 및 항공 수단들이 모두 가동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에게 경고해 줄 것도 논의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보기관이 프리고진과 러시아 고위 공무원 간의 대화를 도청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대화에는 프리고진이 코노코 정제소 공격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러시아군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도 도청당합니다.
6월 7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코노코 정제소에서 멀지 않은 하샴 인근의 바그너 그룹 아이시스 헌터 시리아 정부군 제4기갑사단 시리아 민병대인 국가방위대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자이나비윤 여단 아프가니스탄계 시아파 민병대인 바테미윤 여단 등으로 구성된 혼성부대가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병력은 약 500명이었는데 바그너 그룹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초기지에 주둔 중이던 미군과 단순 병력 숫자만으로 비교하면 거의 10대 1 이상으로 바그너가 머릿수로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이 전투에 상당한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총 10대의 전차를 동원하는데 9대의 T-72와 1대의 T-55 전차가 투입되고 10여 대의 병력 수송 차량과 6대의 D-30 곡사포 및 E-21 그라드 같은 포병 장비와 Z-23 대공포가 투입됩니다. 이 대공포는 지표면을 쏠 수 있도록 발사 각도를 개조한 물건이었습니다. 2월 7일 아침 이미 도청을 통해 시리아와 바그너의 공격 의도를 알고 있던 미군은 바그너의 부대 기동과 집결과 같은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샴 인근 코노코 정제소의 전초기지에는 3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레인저, 델타포스, 폭격 유도를 위한 공정통제사 등의 정예부대들이 주변의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시리아 민주군의 기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20마일 거리에는 미 해병대 1개 소대와 10명 규모의 그린벨의 신속 대응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바그너와 시리아군이 슬슬 코노코 정제소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미군과의 통신에서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기만을 시도했지만 이미 첩보를 확보하고 있던 미군은 속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을 위한 병력 투입 때 부대 마크를 다 떼서 군복에 그냥 녹색 옷만 입고 있어서 리틀 그린맨이라고 불렸던 부대 기동도 통상적 훈련이라고 말했고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도 몇 주 동안 병력들이 한겨울에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는 명분으로 몰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통상적 훈련이라는 소리는 전부 다 거짓말이고 다 침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일종의 클리셰이자 러시아군의 독트린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미군과 시리아 민주군은 바그너의 움직임을 침공 준비로 간주하고 방어 준비에 들어갑니다. 밤 10시에 코노코 정제소에서 떨어진 하샴 인근의 미군 전초기지가 공격받습니다. 냉전 이후 최초로 핵을 가진 두 강대국이 맞붙게 된 전투가 시작됩니다. 바그너의 탱크들은 전초기지를 포위했고 박격포와 그라드의 포격으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미군은 미리 대비해둔 엄폐호로 들어가 대응 사격을 시작했고 미군 지휘부는 즉각 러시아군에 연락해 공격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장에는 러시아군이 없다는 말로 바로 꼬리 자르기에 들어갑니다. 당시 현장 상공을 비행 중이던 MQ-9 한 대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바그너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촬영한 영상을 미군 사령부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그너의 공격이 개시되자 인근에 주둔 중이던 그린베레와 해병대가 보급물자를 챙겨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전이 시작되고 30분 뒤에 그린베레와 해병대 지원병력이 도착했지만 포격이 심해 접근하기가 어려워 일단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전초기지의 미군들은 탄약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포격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기하던 신속 대응 병력은 전초기지에서 비추는 적외선 레이저의 유도를 받아 이동 후 방어진지를 구축합니다. 이 방어진지에는 바그너가 대공포를 계속 쏘면서 움직일 수 없게 해서 교착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지상병력만 따졌을 때 수와 화력에서 압도적으로 불리한 미군이었고 10대의 러시아 탱크가 미군의 전초기지로 전진하기 시작하자 미군은 전멸의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인근의 미군 기지에서 하이마스 등의 포병들의 화력 지원이 시작되고 곧이어 전 중동에 퍼져있던 미 공군의 F-22, F-15, AC-130, 아파치 헬기 등이 도착하자 전황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최초로 도착한 것은 4대의 아파치 헬기였고 빠르게 탱크와 러시아 포병들을 정리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바그너 생존자가 말한 것이 나중에 도청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때를 회상하며 아파치가 종기관총으로 회전 목마를 돌듯이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전초기지에 러시아 폭격기가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무선이 날아갔지만 F-22 랩터와 F-15 여러 대가 접근 중인 것을 알게 된 러시아 폭격기는 스리슬쩍 사라집니다. 제공권이 확보된 후에 AC-130 고스트라이더와 B-52가 가세해 상공을 선회하며 폭격을 쏟아냈고 바그너 그룹과 시리아 정부군은 막대한 희생을 내고 후퇴하게 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애시당초에 프리고진에게 약속한 항공 지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발의 주 목적이 호노코 정제소를 점령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이 과연 동맹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었기에 바그너와 시리아군 500명은 간보기 위해 소문시켜버린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전투기들은 폭격을 계속했고 이 전투의 결과 시리아 민주군 소속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미군은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그너 그룹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55명에서 215명 사이의 범위에서 각자 주장하는 숫자가 다른데 시리아 정부 발표는 총 55명 전사이고 그 중에 러시아 국적자는 10명이라고 발표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초기 발표도 러시아인 1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100명에서 200명 범위입니다. 감청된 바그너 지휘관의 통신에서는 2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시스 헌터는 자신들의 트위터에 하샴 전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복수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부는 하샴 전투에서 바그너 전사자를 65명으로 추정했고 그 가운데 일부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하샴 전투 다음 날인 2월 8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군사령부와는 관계없는 시리아 민병대의 정찰 활동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꼬리 자르기에 들어가 러시아 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정합니다. 이 전투 이후에 러시아 탐사 보도 기자 막심 보로딘이 하샴 전투의 바그너 전사자와 관련해 그 유가족들과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고 친구들에게 알렸으나 이들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4월 12일 막심 보로딘은 자택의 테라스에서 떨어져 사망합니다. 러시아 언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으나 러시아 당국은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짓고 덮어버립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는 수상한 극단적 선택과 추락사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수와 방식이 상식에서 벗어나 있어 별도로 위키피디아 항목도 있습니다. 2018년 막심의 죽음도 아마도 푸틴 정권의 불리한 정보를 취재하던 기자를 입막음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바그너 그룹은 이 전투에서의 패배를 승리로 덧칠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전투에 참여한 바그너 전투원들에게 바그너 그룹 자체 훈장이 수여됩니다. 또한 프리고진은 23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바그너 PMC가 큰 손실을 입었지만 IS와 미군 부대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적 영토 500m 안으로 진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미군은 중동 지역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미군과 IS 연합군이 더 큰 손실을 입었을까요? 아니면 바그너 PMC일까요? 인정하건대 바그너 PMC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미군일까요? 아니면 바그너 PMC일까요? 물론 바그너 PMC입니다. 하샴 전투에서 미국은 바그너 PMC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샴 전투 현장 인근에 세워진 동상에는 부서지지도 않았고 패배하지도 않았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에 설치된 다양한 조형물을 통해 바그너의 과거를 윤색하고 있습니다. 하샴 전투에서 미국이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을 본 러시아의 푸틴 정권은 시리아 민주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고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 시리아 동부 유프라테스 강 너머서는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